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가상자산 관련 세금이 소득세 이외에 더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득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열거되는 소득에 포함을 해야 되고 기존 세법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에 대해서 명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입법을 위반을 해서 지금 비과세로 과세를 하는 건데 그 이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가 없었고요. 법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거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저희가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가상자산 증여나 상속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거기에도 사실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던 게 저희 대법원은 그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소득세법처럼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세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비트코인 10개 네. 갖고 있는데 아들한테 지금 10개를 준다면 네. 그거의 가치에 만큼 네. 줘야 되는 거죠. 네. 그 가치에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증여 시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변동하니 그 네. 증여 시간에 따라서 딱 네. 세금이 붙나요? 그 법에 저게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은 그 거래소에 최종 매일의 최종 가액을 전후 1개월 평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1개월과 양도나 상속 이후의 1개월, 그래서 토탈 2개월 최종 가액의 평균 가액을 상속이나 증여한 걸로 보도록 지금 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개월 평균 가격인가요? 네. 이게 또 억울한 게 분명히 이제 나는 1000만 원치의 비트코인을 증여했는데 네. 갑자기 시세가 10배가 올라서 네. 비트코인이 아닌 기타 알트들은 시세 변화가 엄청 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1000만 원치의 다른 코인을 증여했는데 얘가 10억이 됐고 그랬을 때 그 평균 값을 계산하는 거죠. 제가 자산별로 제가 네. 뭐 알트코인을 증여할 수도 있고 네. 비트코인을 증여할 수도 있는데 각각 코인의 가격이 다르니까 각각 증여한 자산별로 전후 1개월 평균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가상화폐를 저희가 이제 매매하고 대여를 할 때 세금 내는 건 2025년으로 미뤄졌지만 네. 저희가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건 저희가 이제 그 국제소에 적용하는 법률에 대한 다른 법률 사항이 있는데 그 25년도에 미뤘음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의 계정, 해외 지갑, 네. 해외 그 지갑 사업자에 보관하고 있는 지갑의 금액들, 네. 그 금액들은 합산을 해서 매월 말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를 하면 네. 올해 6월 30일까지 그 금융계좌, 사업자에 대한 그 계좌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가 됐다고 해서 이런 관련된 신고 의무가 뭐 올해도 없느냐, 그건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세금은 25년부터 내는데 그 전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셔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는데 그 해외에 가지고 계신 해외 가상사업자에 관련된 그 계정의 금액과 지갑에 들어있는 금액은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신고 의무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올해 당장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증권 계좌나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이 매월 말 기준으로 5억을 초과를 하면 다 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2020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가상자산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가상거래 사업자에 가지고 있는 계정들을 기존에 혹시 그 거주자가 해외 증권이나 해외 예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합산을 해서 5억 원 초과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5억 원이 초과가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그럼 가상자산이 1억이 있고 해외 주식이 4억이 있으면 그 총합을 맞습니다. 네. 5억이 넘어가면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만 가지고 5억 여부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네. 거주자가 해외 증권이나 해외 예금이 있으면 그걸 합산을 하셔가지고 5억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과세 당국에서는 거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국내 거래는 그 특근법이라고 해서 특정거래 금융하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제 국내 4개 거래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 모든 정보들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다 넘어가요. 국내에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원 노출이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해외 쪽인데 법 시행 초창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국내에서 이 가상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만약에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도입을 하면 다 해외로 나갈 거다. 다 해외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다 거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든 2025년도에는 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외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과세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 이제 맹점은 그 부분이 있죠. 협조를 안 해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 당국이 과연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 해외에서 거래한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 금융거래자 신고 제도를 둔 거예요. 그거를 신고를 안 하면 물론 이제 5억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5억이 초과되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그 과태료가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 이하면 10%. 그러니까 미신고한 금액이 10%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매월 말 기준으로 뭐 6억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게 구간별로 좀 다른데 20억 이하는 10%, 20억에서 50억까지 미신고한 금액이 15%, 20억을 초과하면 총 20억 과태료를 한도로 해서 20%로 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외 금융계좌도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알 거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한국의 과세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세원 포착을 더 할지 그 부분에서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그 법률상으로는 그 과세관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 해외 과세 자료를 파는 그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는 그 주요 국가들과 금융정보 교환 협정이라는 걸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의 가상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했을 때 해외 증권계좌와 해외 예금계좌를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나중에 어떤 식으로 포착이 되냐면 1년이나 1년 반 이후에 해외에서 정보가 와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계좌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과세관청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네, 은행 계좌잖아요. 네, 은행 계좌가. 그래서 그 지금 국세청이 그렇게 그 정보 교환하는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긴 은행이니까 협조가 사실 네.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가상자산은 거래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네. 여러 그 투자자들은 아예 이거 못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든 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한 거는 사실 과세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포착이 안 돼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어떤 식으로든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서 자료를 받으려고 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전 세계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니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래소들은 뭐 SEC나 이런 곳에서 네. 공격을 해서 뭐 문을 네. 닫게 그렇게 할 만든다던가 수도 있죠. 그런 식의 이제 그 뭐 금융 협박이 좀 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는 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인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라는 그 무서운 금액을 과세를 하고 두 번째가 정보교환 협정을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해외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해외에서 돈이 돌면 사실 국내에서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 돈은 언젠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제가 한국 사람이면 이 돈을 써야 예를 들어 되니까. 이제 그 해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입금할 때 맞습니다. 날라오거든요. 이 네. 자금 어디서 난 거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 돌리면 끝까지 파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자금에 대한 소명을 못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외 계좌 미신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과세를 못한 부분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그 해외에서 번 소득은 포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코인과 관련이 없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또 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게 네. 그 일반 유튜버들은 큰 의미가 없는데 네. 대형 유튜버들 중에 세금 신고를 안 한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과세를 엄청 당했는데 네. 근데 그때가 왜 그 사실 정부가 특정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4년 뒤에 5년 뒤에 갑자기 정부에서 그거 해외 계좌를 다 네. 봐가지고 과세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또 이제 국민들의 이제 뭐 가상자산을 어떻게든 추적해서 네. 과세하겠죠. 근데 그게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가만히 있다가 네. 나중에 와서 맞아요. 세금 신고 안 하는 걸 보고 네, 맞아요. 나중에 와서 추징을 하느냐. 네. 근데 그거는 저희 이제 그 납세 시스템의 그런 정책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이 있어요. 네. 국가에서 고지라는 세금이 있고 소득세나 뭐 다른 세목들은 납세자가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신고한 세금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전제를 해요. 네. 그래서 납세자가 당연히 신고를 할 거라고 보고 세금을 안 낼 거라는 가정은 없는 거죠. 네. 잘 너는 낼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죠. 깔고 있군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매년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네. 저희는 정말 성실한 납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세금 안 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매년 그 수많은 공무원들과 그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신고한 걸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 일정 기간을 쌓아두고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엄청 피곤 유튜버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이걸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네. 다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마 더 심할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이제 안일하게 보고 네. 뭐 해외에 있는데 맞습니다. 뭐 안 해도 되겠지 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또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지. 2월 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금액에 대한 이게 5억 초과인지 아닌지 제가 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모호하시면 신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신고를 하면 페널티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물론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될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가서 언젠가 이게 파악이 되면 무신고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 10년 뭐 이렇게 뭐 15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연 계속 파악이 안 될 거냐? 저는 파악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실하게 납세 자료를 만드시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게 계속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업에 좀 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돈 내는 게 아니니까 네.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 네. 웬만하면 신고를 하시는 게 당연히 네. 맞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신고를 안 하신다는 거는 그런 뜻 아닐까요? 나중에 이게 과세 자료로 확보가 될 수 있으니 네. 그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겠다라는 게 저번에 네, 그런 깔려 있다고 저는 의도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내 돈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죠.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지금 당장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아까 그 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에다가 그 2025년도에도 그 소득 신고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 분에 대해서 뭐 가산세나 본세가 너무 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상적인 투자나 사업 활동을 하실 거면 지금 법이 정해놓고 있는 절차는 따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겠고 다음에 또 이제 가상자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슈가 좀 있으면 한번 또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